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앞서서 양자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다지는 대서양 헌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아프리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빈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0억 회 기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미국은 5억 회분의 파이자 백신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 수장들과 G7 지도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면 재개방일인 오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병원, 장기 요양시설,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노숙자 쉘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비해 0.6%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송유관 추가 건설 사업인 키스톤 프로젝트가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 결국 운영사가 완전 철수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육회사인 JBS가 해커들에게 1,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 블랙머니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자 가뭄 사태와 산불 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저수지 1,500여 곳의 수위는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까지 줄었습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산실인 흥사단 옛 본부 철거 위기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민회가 흥사단 단소 보존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인회관에서 열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를 통해 주민 70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닉스 선즈가 덴버를 123대 98로 대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1패를 안고 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유타 재즈와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를 2대1로 꺾고 서부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LA 엔젤스는 캔사스시티를 6대1로 꺾고 3연승과 함께 캔사스시티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보다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1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오늘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전면 재개방에 나섭니다. 전면 재개방일인 오는 15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규정 적용에 있어서 각 비즈니스업소와 이 행사 주최 측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보건국이 경제가 전면 개방되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9일 공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K2 추엘부 학교의 교실 안과 병원, 차일드케어 시설, 교도소, 홈리스 쉘터는 예외가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여전히 이들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실내 쇼핑몰이나 소매업소, 영화관, 정부기관 등 대중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지만 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고객들에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개인 비즈니스 업주들과 이벤트 주최 측에 어느 정도 규정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업주들과 행사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3가지 옵션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비즈니스 업소나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수칙을 공시해 놓고 업소 고객이나 행사 방문객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안어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업주나 행사 주최 측이 일일이 고객이나 행사 참가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업주나 행사 주최 측은 3가지 옵션 중 원하는 방법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 가주보건국은 개개인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 주최 측에서 고객이나 행사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가주 산업안전표준이사회가 지난 3일 직원 전원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채택했었지만 사실상 직원 중 비접종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 같은 기존 방역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심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저녁 오샤는 특별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특별회의는 가주공공보건국 토마스 아라곤 국장이 지난 8일 오샤 측에 주정부는 연방질병통제방역센터 CDC의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을 따를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소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정부 방침과 직장의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이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시아 대변인은 규정안 재검토와 관련해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샤는 이 재검토 배경에 대해서 먼저 규정안 시행 전 세부 내용을 공공에 최소 닷새 이상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것과 규정안이 가주 행정법률국을 통해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오샤는 규정안을 채택하면서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감안해 이번 규정이 한시적이라는 것과 또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미 오샤는 추가로 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오샤는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갖고 가주직업안전청, 가주공공보건국으로부터 이 규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점차 잡혀간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민 약 2.4%인 8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9%가 넘는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입니다. 백신 접종이 각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한 카운티나 중간 순위 카운티에 그 전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시작하던 작년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대 밑으로 떨어진 것 처음입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절정으로 치닫던 올해 1월 하루 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던 것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오는 15일 캘리포니아의 경제 완전 정상화 시행을 앞두고 당국을 비롯해 한인사회 같은 남가적 각종 지역단체들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같은 보건당국은 다음 주 전면 규제 철회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단체들도 역시 한인타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제공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LA 한인회에서는 백신 접종 행사가 실시됐고 LA 한인타운 지역의 연장자 서비스 기관인 세인트 바나바스 노인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신을 맞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의 도어대시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당국 또한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서 지난달 28일 이후 백신 접종을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랄프스, 푸드플래스, 알버슨, 반스, 파빌리언, 세이프웨이, 또 안드로니코스 등의 그로서리 카드 $50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백신 접종 이후 젊은 층보다 항체 형성이 덜 되고 지연된다는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한 일반 의원에서 파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70세 이상 환자들과 파이자 백신을 역시 접종받은 평균 34세인 직원들의 혈액을 통해 면역 반응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면역 반응은 젊은 층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고령층에서는 항체 형성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를 파괴해 면역 기능을 하는 T세포 회신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샷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매년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알렉스 고스키 잔슨앤잔슨의 최고 경영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스키 CEO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연 테크 헬스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거나 또 전염성에 관한 이 코로나 변이 차단에 성공할 때까지는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다시 밝힌 것입니다. 또 아마도 앞으로 수년간은 매년 맞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잔슨앤잔슨과 파이자, 모더나 임원들도 역시 자신들의 백신이 모두 코로나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보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두 5억 회분의 파이자 백신을 90여 개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억 회분은 올해 안에,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90여 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이고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전 세계를 위한 백신 전략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one and I'll be announcing it.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ll be able to talk about additional step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o help donate more doses to po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앞서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한국에 제공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포함해 2,500만 회분에 대한 공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백신 제공 계획을 추가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5억 회분의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5억 회분의 백신을 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파이자 측에 35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자는 어제 이같이 말하면서 계약은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언론들은 5억 회분 백신 기부 계획을 보도하면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비영리적인 가격이라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관계자 말대로 5억 회분에 35억 달러라고 할 때 1회분은 7달러에 불과합니다. 파이자 백신의 정상 가격인 19.5달러, 즉 19달러 5센트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또 이 행정관리는 5억 회분 기부가 모든 나라의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세계 차원의 노력에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목표이지 이것을 대가로 특혜를 추구하지 않고 또 정치 경제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단 프랑스가 예전의 모습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어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3단계 봉쇄 완화를 시행하면서 곳곳에서는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YTN입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주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달 가까이 휴업 상태였던 이곳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한 여성 손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Oh my gosh, it's like alive again. Basically, that's just that. Back to what we call normal. Although we see some abnormality still, but it's just so great. 파리 시내의 카페들도 실내 영업 재개 첫날부터 손님들로 들어찼습니다. It's really cool.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현지 시간 9일 제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야간 통금 시작 시간은 오후 11시로 늦춰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녹색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 수뇌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해야 한다며 투명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테얼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팬데믹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역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이것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과 유럽연합 회의에서도 투명하고 근거에 기반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기원 관련 재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 시장에서 코로나 발병 직전 2년 반 동안 4만 7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거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 시화 사범대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우한에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4개 시장 17개 상점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를 인용해 해당 기간 38종의 야생동물 4만 7천여 마리가 거래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 절반 이상이 연루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는 7개 상점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영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틱 리포트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으며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자료는 아직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항공업계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아침 미국의 주요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포함해 여객기 100대를 주문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에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연비가 좋은 항공기 기종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보잉과 에어버스와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에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반대 급격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퍼펙트 스톰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를 덜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반도체 주문도 줄었습니다. 이는 또다시 중고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4월 기준 중고차 및 트럭 가격은 전달 대비 10% 이상 급등하면서 1953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로도 21%나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경제 회복으로 소비자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붐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의 금속 가격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각종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최근 1년간 약 60%가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물품을 다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팬데믹 기간 줄어든 선적 컨테이너, 항구 등에서 각종 장애는 제품 수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컨테이너 사고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정육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정육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브라질과 태국, 유럽은 곡물 생산에 타격을 받았고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 물량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년 전 대비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이미 네슬레와 유니레버 등의 식품업체는 특정 품목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또다시 인플레이션 요인이 돼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최근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팬데믹 일시적 부산물일지
아니면 기업 비용의 영구적 상승 요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왔고 이 같은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전략 담당 수장인 워렌 피터스는 현재 진짜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넘쳐나는 현금을 쓸 데가 없어서 기업 고객들에게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총 예금은 지난 5월 26일 현재 17조 9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평균치의 무려 4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금이 이만큼 늘어나도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서 기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하면서 현금이 시중에 대거 풀렸지만 대출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예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은행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은행에 예치해둔 현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현금만 늘어나고 이에 걸맞는 대출 수요는 찾지 못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국 몇몇 은행들은 기업 고객에 현금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내지 못해 밀려있는 렌트 부채를 카운티 정부가 전액 갚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로부터 밀린 렌트를 100%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밀린 렌트 채무를 카운티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통과된 렌트 부채 구제안 동의안은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렌트 부채 실태를 파악하고 부채 해소 방안을 강구해 45일 이내에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 세입자들이 팬데믹 기간 내에 내지 못해 부채로 쌓여있는 렌트비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SB19 렌트 구제 주법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밀린 렌트 부채 80%를 집주인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집주인들이 주정부 렌트 구제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LA 카운티 내 집주인들에게 약 2억 5천만 달러가 지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렌트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파워 컬렉티브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만 21만 8천여 가구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렌트 부채는 7천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체의 캘더런 대표는 저소득층 가구의 렌트 부채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이고 정부가 시급히 개입해서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제공으로 6월 1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보다 맑은 날씨 그리고 낮 기온도 평년대로 회복해서 전형적인 남가주의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도 3, 4도가량 높아지고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에는 무려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당분간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7도, 밸리와 랜드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4도, 해안 지역은 70도, 5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5도, 낮 최고 기온 8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리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에서 맛있고 시원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즐기십시오. 정갈한 음식으로 모시는 강남회관,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오전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이 줄어서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본격화 이후 최저치 기록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전문가 전망치 37만 건보다는 다소 많은 6천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와 각종 영업 제한 완화에 따라서 고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복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고용 회복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여 개 주가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유류세는 추가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도로 유지 재원 마련 목적으로 관련 법규를 2017년도에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서 유류세가 다음 달인 7월부터 갤런당 0.6센트 더 인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갤런당 51.5센트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류세는 SB 1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갤런당 12센트 올렸고 2019년과 20년에도 각각 갤런당 5.6센트와 3.2센트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유류세는 갤런당 50.5센트나 됩니다. 다음 달 0.6센트가 더 오르게 되면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 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 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허가 유효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 서비스국 서비스 정책 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 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이 같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이민 신청자들이 의도치 않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의 정육회사 JBS가 해커 측에 1,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이 본사인 JBS의 미국 법인장은 몸값은 JBS의 정육 공장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식품, 요식, 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 영향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공격 발생 사흘 뒤 JB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레벨, 소디노키비가 자행했다면서 러시아와 연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유관 회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도 5월 7일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 사이트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44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동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어린이가 1억 6천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 내몰린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축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터로 향하는 어린이가 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와 사무총장 등은 어린이를 일터에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하라고 각국 정부와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고용 현장에서 미성년 취업 법규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서류 미비입니다.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미성년들의 말만 믿고 나이 확인도 하지 않고 학교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 허가서라는 것입니다. 업주는 취업을 희망하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가져온 양식을 함께 작성하고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받게 되며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관계자가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학대, 방임 방지를 위한 의무 보고자 위임과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명령이 폐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G7 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떠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는 정책과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른바 반외국제재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를 해올 경우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점점 더 대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만드는 법안 가운데 초점이 되는 것은 반외국제재법, 신장 인권 문제나 홍콩 문제 등으로 제재를 가해온 나라에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유럽연합, EU의 기관과 단체 그리고 정치인 등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가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먼저 제재를 가해오자 맞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제재 대상자의 중국과 홍콩 입국을 금지한 건데 이런 보복 조치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외국 제재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제재에 동참하거나 관련이 될 경우 중국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보복 조치를 법률로 만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까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군사훈련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 타이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도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가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ve built on the strong cooperation that we hav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Japan, with India, stepping up in the Pacific, supporting Southeast Asia and engaging ASEAN. 지난 6일에는 미군의 병력과 무기 수송용 대형 수송기가 한국 오산에서 타이완을 왕복 비행했습니다. 백신 지원을 발표하는 상원 의원들의 방문을 위한 거였지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타격용 둥펑 26 미사일의 야간 발사 모의 시험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4,000km 정도인 둥펑 26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부근의 미국 항공모함들을 겨냥한 겁니다. 관변 매체는 타이완 건너 본토에서 상륙함과 장갑차가 동원된 상륙훈련도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과의 무역 협상도 곧 재개해 동맹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비난했고 한국에는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 같은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 의사를 내비쳤고 미국이 대북 민생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서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만 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인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난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무장관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리나 제이먼드 상무부 장관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라고 중국 상무부가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상무 분야 대화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이자 단위당 가격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이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정육회사가 해커에게 $1,100만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어제 보도한 가운데 범죄자의 돈을 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JBS의 고객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며 이 돈을 지급한 덕분에 JBS의 공장은 다시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JBS는 지난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미국과 호주 공장 가동이 대부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화산 지열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며 환경 파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만 $1,000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 통화 지정을 이끌었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화산 지열을 이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가 대량 필요한 비트코인 채굴은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늘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땅에서 수증기가 솟구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뒤 기술자들이 새 지열정을 팠다며 그 주변에 비트코인 채굴 허브 설계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은 올해에만 $29,000대에서 $64,000대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커 법정 통화 역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 뜯긴 비트코인 중 85%를 FBI가 회수하면서 보안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70% 이상이 은행 계좌조차 없는 나라에서 복잡한 개념의 비트코인에 접근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기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고 칭하이성은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세 번째로 채굴장 가동을 전면 중지하는 등 단속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자 융준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고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수뢰한 혐의.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성접대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3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혐의 등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수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이 유죄로 본 핵심 근거인 뇌물 제공자 최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검찰과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사가 검찰 측 증인을 미리 면담하는 검찰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올해 2월과 3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들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사건에 각각 공제 7호와 8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 김재현 대표를 과거 무혐의 처분한 것이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고발 내용입니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행적도 시민단체 고발 내용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지휘 책임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에 윤 전 총장을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법무부 징계 청구 사유에 들어있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